저는 올해 65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고 지금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로 두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지네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야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김밥집 일을 거들었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한 번도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더 쉬어야 해. 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에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송금을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반면 아들은 딸과는 정반대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고 대학도 지방대학을 겨우 들어갔다가 중퇴했습니다. 워낙 끈기가 없다 보니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친구가 장사 같이 하자는데 미천만 좀 있으면 대박 날 수 있어. 아들, 엄마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니? 그냥 직장 다니면서 차근차근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엄마는 그렇게 살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몇 번을 내어줬습니다. 떡볶이 장사, 치킨집, 온라인 쇼핑몰. 하나같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들은 번번이 실패했죠. 그래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니까요.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걱정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또 돈 줬어? 그렇게 계속 주다 보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괜찮아. 네 오빠도 곧 철들 거야. 엄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걱정 마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가게도 있잖니? 딸의 목소리에는 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철이 들겠구나.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도 생기겠지 싶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물론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세금과 예식비용, 살림장만. 돈이 하도 들길래 저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집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게. 결혼식 날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작은 김밥집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가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직접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외모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데다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짝을 만난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편 부모님, 특히 안사돈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집 형편을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댁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작은 김밥집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드님은 지금 직장이 안정적이신가요? 지금은 장사 준비 중입니다. 곧 자리 잡을 거예요.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요즘 결혼하면 집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최소한 전세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아,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우리도 안심하고 딸을 보내죠.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 이야기와 돈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 전세금을 마련해줬고 예식 비용과 살림 장만까지 대부분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미국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오빠는 맨날 엄마한테만 기대잖아. 괜찮아. 결혼은 한 번뿐이고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엄마 집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약속해.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았어. 걱정 마라.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은 면목 없어하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이제 열심히 살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이제 알아서 할게. 그래, 잘해라.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당연하지. 걱정 마. 결혼 후에 아들 부부는 제가 얻어준 신혼집에 자리를 잡았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또 장사를 시작한다는 말에 걱정이 됐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함께 한다니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아들이 가끔 자기 가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절에는 며느리와 함께 찾아오기도 했죠. 저는 며느리에게 특별히 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 곁에서 잘 살아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졌습니다. 손주 소식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이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가끔 외식 자리를 만들어서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니? 그럭저럭. 손님이 좀 늘었어. 며느리는 힘들지 않고?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헤어질 때도 아들은 급하게 일어서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가게 문 다시 열어야 돼. 그래, 조심히 가라.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이게 당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슬슬 제 노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김밥집도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졌고 혼자 사는 집도 너무 컸습니다. 실버타운 팸플릿을 몇 개 받아놓고 들여다보곤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곁을 떠났다는 서운함보다는 이제 짐을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줄 수 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저를 맞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왜들 이래? 무슨 일 있니?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엄마한테 말 못할 거라도 있어? 아들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가게가 잘 안 돼. 가게가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임대료도 비싸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솔직히 말하면 빚이 좀 생겼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저것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어떻게 빌렸단 말입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었고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위치가 안 좋았나 봐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들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봤어. 역세권에 괜찮은 상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이야. 위치가 진짜 좋거든. 월세 내면서 장사하면 답도 없고 이참에 상가를 사는 게 어떨까? 상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7억 정도 해. 뭐? 7억? 너 미쳤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답을 알아챘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들어봐.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5억 정도 하잖아. 거기다 내가 대출 좀 받고 엄마가 좀만 보태주면 7억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상가 사서 장사하면 월세 안 내도 되니까 그 돈으로 대출 이자 갚고 남아. 나중엔 그 상가 값도 오를 거고. 그 집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그게 엄마 노후 대비라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어머님이 걱정돼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차라리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때요? 같이? 네,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다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희가 곁에 있으면 훨씬 안심이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같이 살자. 엄마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 가게도 같이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는 거야. 그게 더 좋지 않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외면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시집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요. 이제 어머님만 믿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을 판다는 건 제 마지막 안전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분명 격렬하게 반대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 집을 팔게.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희 장사 잘 돼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엄마 실버타운 들어갈 돈은 꼭 챙겨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엄마한테도 꼭 보답할게. 며느리도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가 꼭 잘해서 어머님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아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서둘렀습니다. 이게 부모 역할 아니겠나.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집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만들어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게 가게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찬 좀 가져다 줄까?
문자를 보냈더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저희는 밖에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미 반찬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가게 앞에 두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보낸 가방에 반찬통을 담아 아들 부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득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는 친구들로 보이는 여자 2명과 함께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밖에서 먹는다더니 여기 있네. 저는 반찬을 전해주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뭔가 음흉한 느낌마저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카페 유리창 옆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었어. 눈물 연기하는 거 있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친구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시어머니가 집 팔기로 했어? 드디어 오케이 떨어졌어. 5억짜리 집인데 그거 팔면 우리는 완전 대박이지. 헐, 대박. 근데 진짜 같이 산다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그냥 집 팔게 하려고 한 소리지. 그럼 집 팔고 나서는? 일단 돈 받고 적당히 시간 끌다가 요양원 알아봐드린다고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지 언제까지 모신다고는 안 했잖아.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 혼자 있어봤자 쓸쓸하게 사는 거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거기 가면 또래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아, 너희들은 몰라.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늙은이 모시고 살면서 내 청춘 다 바치라고? 그건 아니지. 그럼 남편은 뭐래? 엄마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에이,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엄마 모실 생각은 없던데 나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헐, 너네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상가 사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위치 좋은데 상가 하나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 시어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들킬 게 뭐 있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요양원 알아본 거라고 하면 되지.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어. 어차피 집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판 거고 우리는 그냥 도움받은 거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보낸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양원 보낼 거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진짜로 모실 생각 없어. 집에 들어와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아들도. 며느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들도 함께 저를 속였다는 말.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이 걱정된다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집 파는 건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 했다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줬을까요? 아니면 너무 쉽게 믿었을까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계속 주면 오빠는 절대 정신 못 차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망쳤어요.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하게 마른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에 집 매물 내놓은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매물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냥 취소해 주세요.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가 더 이상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매물을 취소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을 정리하고 딸에게 증여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아드님 몫은 전혀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아들에게는 충분히 줬어요.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비탄감, 이제 더 줄 건 없습니다. 저는 집을 제외한 예금과 적금을 모두 정리해서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나중에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갈 때 처분해서 입주 비용으로 쓰고 남은 금액도 딸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는데. 엄마 재산 일부를 네게 증여하려고 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야. 네가 늘 엄마 걱정해줬잖니? 이제 엄마도 네 미래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뭔가 있었지? 역시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오빠가 엄마를 많이 실망시켰어.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일단 서류 처리할 거니까 네 도장이랑 서류 좀 보내줘. 나 당장 한국 갈게. 일주일만 시간 줘.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고 결국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엄마, 왜 취소한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뭐? 갑자기 왜? 우리 상가 계약금 넣어야 하는데. 그건 네 문제야. 엄마는 집 안 팔아. 지금 장난해?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어떤 약속? 같이 산다고 했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산다고 했지. 근데 그게 진심이었니? 무슨 소리야? 아들, 엄마를 바보로 아니? 엄마가 다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누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뭐를? 네 마누라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너희 카페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들, 엄마 집 팔아서 돈만 받고 요양원 보낼 거였지? 아니야.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직접 귀로 들었는데 오해야? 어차피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다. 돈만 받으면 끝이다. 이게 오해니?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다며? 네 마누라 말대로 너도 나만큼이나 부담스러워했다고. 엄마 진짜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지금 집으로 갈게. 올 필요 없어.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부를 테니까 기다려.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아들이랑 같이.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 앉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 아니야. 내가 너희 둘 다 똑똑히 봤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증여 서류야. 네 동생한테.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희한테 줄 건 이제 없어. 내 남은 재산은 모두 네 동생한테 갈 거야.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뭘 잘못했냐고? 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요양원 보낼 거였지?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 그래,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살 집 알아보자. 변호사한테 각서 공증까지 다 받아서 법대로 해보자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못하겠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없었으니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도 입 다물어. 방금 네 마누라 말 들었잖아. 너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워했다며. 아니, 그건... 아들, 엄마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를 망쳤구나. 그동안 너무 많이 줬고 너무 쉽게 용서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어. 엄마,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너희 엄마 아니야. 재산 상속도 없고 용돈도 없고 도움도 없어. 너희는 이제 알아서 살아. 혹시라도 소송할 생각은 하지도 마. 지금까지 너한테 들어간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너희가 날 배신했어. 그것도 내 집까지 팔게 만들려고 했잖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또 거짓말하는 거지. 이미 한 번 속았어. 두 번은 없어.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커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뒤돌아보며 빌었지만 저는 아예 현관문을 열어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신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너희와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두 사람을 쫓아내고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에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는 편하게 사셔야 해. 그래, 이제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우리는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곳, 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고른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이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게 딱 맞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방, 불편함 없는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런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호텔처럼 쾌적한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노년의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우리 같이 산책하고 식당 가요. 그래요.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수다를 떨고 요가 수업도 듣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립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취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자식분이 몇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이고, 좋겠네. 딸아들 남매면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은 든든하죠. 아들은 글쎄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니까요.
딸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가끔 한국에 올 때면 꼭 들러서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봅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 없어. 여기 너무 좋아. 걱정 마. 오빠는 연락 안 와? 가끔 와. 근데 내가 안 받아. 잘했어, 엄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아들은 처음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문자도 수없이 보냈죠. 처음에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고 결국에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알아? 자식한테 상속 안 하면 나중에 소송 걸 수도 있어.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딸이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법적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지금까지 빌려간 돈에 반환 소송을 시작하겠다고요. 그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아들은 제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에요. 실버타운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줬을까? 아니면 너무 만만하게 보였을까? 김 선생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옆에 앉은 박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식 생각이요. 자식 농사 참 어렵네요. 누가 아니래요. 나도 아들한테 한 번 크게 당했어요. 그래서 가진 재산 거의 다 뺏기고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여기 왔죠. 그러세요? 평생 모은 돈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줬는데 망하더니 잠적했어요.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깨달았죠.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박 선생님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딸이 효녀라며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 하나뿐이라 더 외롭죠. 저는 박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친구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면 되죠. 그렇죠. 친구가 자식보다 낫더라고요. 며칠 후에 실버타운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입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아요. 재산 다 나눠주고 나니까 연락도 안 와요. 다른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땅 팔아서 다 나눠줬더니 이젠 용돈도 안 줘. 자식 새끼들이 아니라 원수야.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평생을 헌신했고 모든 걸 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집까지 팔아서 주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는 걸 미리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을 수 있었죠.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재산은 절대 전부 공개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전부 알 필요는 없어요. 둘째, 살아있을 때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해야 해요. 셋째, 재산은 다 쓰고 죽는 게 현명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만 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방어예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야 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서 일몰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참 곱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도 없었어요.
가게 문 닫고 설거지하고 아들 걱정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제 시간이 있고 제 공간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제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부모가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진짜 자식이 아닙니다. 재산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31살이고 지방광역시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종사촌 언니 집에서 자라며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3살 연하의 그 남자는 첫날부터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커피 드세요. 아, 고마워요. 선배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선배님, 저랑 사귀어 주세요. 어느 날 퇴근길에 그는 회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저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괜찮아요. 전 진심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웠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주변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적극적이었고 저는 늘 그런 템포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꽃다발과 선물 이벤트를 보고 회사 사람들은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숨이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배님, 우리 결혼해요. 뭐? 벌써? 벌써라니요? 우리 사귄 지 1년 됐는데요. 전 선배님이랑 결혼해서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 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선배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 그는 정말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곱네.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매일 여자친구 얘기만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이미 결혼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지만 며느리 맞을 준비는 다 돼 있어.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돼. 우리가 다 챙겨줄게. 아, 저 어머님. 아, 그리고 예단이나 이런 거 부담 갖지 마. 너 부모님 안 계시다며? 괜찮아. 우리가 다 이해해. 시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부모님도 없고 뒷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된다는 말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선배님, 괜찮죠?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예비 남편이 된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저희는 회사 내 커플에서 부부가 되는 보기 드문 케이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언니, 진짜 복 받았다. 연하 남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맞아. 평생 사랑받고 살겠네. 부럽다, 정말.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제 쪽 하객은 이종사촌 언니네 가족과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은 남편 쪽 친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맴돌았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을 끝내고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 저는 혼자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결혼인 걸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렇게 다정하고 적극적이던 남편은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보, 출근 준비 좀 도와줄래?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하고. 아, 나 바쁘다고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하지만 나도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여자가 그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다 하시던데.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 초라 큰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남편의 옷을 챙겨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저는 항상 지각 직전이었습니다. 주말도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할 거야. 뭐? 갑자기?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음식 좀 준비하고 치우면 되지. 몇 명이나 오는데? 한 10명? 결국 그 주말에 저는 혼자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하고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와, 형수님 요리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형, 복 받았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와이프 만나서. 남편은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지.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골랐다는 말이 마치 물건을 고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궁금해서. 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조신해서. 뭐? 회사에서 봤을 때 너가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했잖아. 그런 여자가 좋더라. 집에서 말썽 안 부릴 것 같고 시키는 대로 잘할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시어머니의 전화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회사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 주말에 무슨 회사 일이야? 며느리가 시댁 일을 도와야지. 아니, 하지만 됐어. 기다릴게. 토요일 아침 일찍 와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친구 만나야 해.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자, 여기 앞치마 입고 시작하자. 하루 종일 김장을 도왔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양념 때문에 얼얼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안 도와요? 쟤는 아직 어려. 너는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아가씨가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은데요. 됐고 그냥 해. 시집 온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저녁이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고 시어머니는 김치 여러 통을 제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너희 집에서 먹어. 그리고 다음 주말에도 와라. 대청소 한번 해야 돼.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맥주캔이 테이블에 널려 있었죠.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을 정리하고 남편을 깨워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회사 일, 집안일, 시댁 일,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특히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병원? 괜히 돈 쓰지 말고 피곤하면 좀 쉬면 되잖아. 아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멍울 같은 게 잡혀지는 게. 에이, 괜찮을 거야. 여자들 원래 그런 거 잘 느끼잖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국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환자분, 이거 조직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아직은 뭐라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한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암이라고? 정말 나한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뭐? 진짜?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필 지금 회사에서 승진심사 기간인데? 저는 그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충격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에 저는 급히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2기 초반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남편이 회사 일이 있어서요. 수술 일정과 입원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가족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수술 일정 잡아야 해.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냥 다음에 가면 안 돼? 다음에는 늦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에이, 요즘 유방암은 심각한 암도 아니라며?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암인데 심각한 암이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는 거지. 괜히 오버하지 마. 나도 바쁘다고. 그래,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이종사촌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남편은? 언니, 나 유방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언니는 그날 저녁에 바로 달려왔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언니가 옆에 있을게. 저는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누구세요? 제 사촌 언니요. 남편분은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수술 전날 밤 남편이 병원에 들렀어요. 내일 수술이라며?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갈게. 그래. 수술 잘 받아.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하고 나와. 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고마워, 언니.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선생님이 잘 됐다고 하셨어. 언니. 그래,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때? 많이 아파?
남편은 의자에 앉더니 병원비 청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래도 수술비랑 입원비니까. 1,000만 원이 넘네? 이거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감당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첫마디가 병원비 걱정이라니. 보험 있잖아, 암보험. 아,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진단비, 수술비까지 1억 좀 넘게 나온다고 했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 1억? 진짜? 그래, 예전에 드러났던 거야. 그 정도면 병원비 내고도 많이 남겠네? 남편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웃었습니다. 그럼 걱정 없겠다. 잘 됐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제 건강보다 돈에 관심이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며칠 후에 퇴원을 앞두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네. 남편은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 우리 차라도 바꿀까? 이건 내 치료비랑 앞으로를 위한 거야. 치료비는 이미 보험으로 다 됐잖아. 남는 돈은 우리가 쓰면 되지. 당신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건 마찬가지지 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퇴원 후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돕지 않았어요.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직 팔이 아파서. 아, 나 피곤해. 당신이 좀 천천히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술 잘 됐다며?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회복이 더 빠르대.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팔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남편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오늘 외식할까? 네가 좋아하는 일식집 가자. 갑자기? 당신 몸 회복해야 하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식사 중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우리 지금 밥 먹는 중이야. 응?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오신대. 무슨 일로? 그냥 며느리 수술했다고 걱정돼서 오신다는데?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제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주말, 시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며느리야, 몸은 좀 어때? 네, 어머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암은 무서운 거니까 제발 안 하게 잘 관리해야 해.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다정했고 저를 위한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셨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 감동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아무리 평소엔 무심해도 아플 땐 챙겨주시는구나.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야, 보험금 많이 나왔다며? 얼마나 나왔어? 이것저것 다 해서 1억 3천 정도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그 정도면 꽤 되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일단 앞으로 치료비로 쓰고. 치료비는 이미 다 나왔잖아. 남는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데 써야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사실은 말이야. 우리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를 좀 가고 싶거든. 네?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전세 3억이면 된대. 지금 우리 집 팔면 2억 정도 나오는데 1억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며느리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시어머니 집 이사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효도잖아. 어머님, 그건 제 병원비랑 앞으로를 위한 돈인데. 병원비는 이미 다 해결됐잖아. 남는 돈으로 시댁이나 좀 도와줘. 시집 왔으면 효도해야지. 저는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뭐가? 1억이면 되는 거야.
너도 돈 많이 나왔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이건 제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돈? 결혼했으면 전부 가족 돈이지. 무슨 내 돈, 네 돈이 있어? 아니, 그래도. 에이, 됐어. 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구나? 알았어.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바로 돌아갈게. 더 이상 패 끼치기 싫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바로 일어나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뭐지? 저는 급히 은행 앱을 확인했고 제 계좌에서 정말로 1억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데?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들이댔습니다. 아니, 그게 내 돈을 왜 몰래 빼간 거야? 몰래 뺀 게 아니라 어머니 아파트 잔금 넣은 거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컴퓨터에 당신 공동인증서 있잖아. 그냥 좀 급해서 일단 그 돈 먼저 썼어. 근데 어차피 우리 가족 아니야? 어머니 좀 도와드리면 어때? 나는 싫다고 했잖아. 이건 내 병 때문에 받은 돈이라고. 당신 이미 수술 잘 끝났잖아.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에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왜 이 모양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한 거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며느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돼? 이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그냥 훔쳐간 거잖아. 훔쳐?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당신 남편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배우자라고 해도 동의 없이 돈을 빼가는 건 범죄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가족끼리 경찰 신고를 한다고?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암수술 받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병원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왔잖아. 보호자료도 안 가지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일 바쁘다고 안 왔잖아. 아니, 나도 바빴다고. 그럼 나는 암 환자였는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보험금은 챙기겠다고? 시어머니 집을 얻어주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태도 변화, 암 진단 받았을 때의 무관심, 그리고 보험금 무단 인출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계좌 인출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걸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이혼 사유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야기 다 들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건 어머님도 연루된 일이에요.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쓰셨잖아요. 뭐? 연루? 우리 아들이 준 돈인데 뭐가 문제야?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명의 계좌에서 제 동의 없이 빠져나간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야? 아파트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럼 취소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뭐?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 아니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혼은 하지 말자. 아니, 늦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저 돈벌이 도구였을 뿐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몇 달 후에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1억 원의 이자까지 톡톡하게 쳐서 돌려받았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자유를 되찾은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이혼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직장을 옮겼고 회사 근처 작은 원룸에서 혼자만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암 치료 후 정기검진도 꾸준히 받았고 다행히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왜 전화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만날 일 없어. 끊을게. 잠깐, 제발 5분만 시간 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고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전 남편은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쓱했고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많이 변했네. 나도 알아. 전 남편은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췌장암이야. 뭐? 사기 말기야. 수술도 못한대.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래. 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누나한테 연락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알아.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 혼자서 이걸 견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가 내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 뭐라고? 항암 치료 받으려면 보호자가 필요하고 간병도 누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나한테는 누나밖에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동생은, 신우이는? 동생은 작년에 시집가서 바빠. 애도 있고. 제발 누나 이번 한 번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내가 암 수술 받을 때 당신 뭐 했어? 병원에 오지도 않았잖아.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도 회사 바쁘다고 외면했잖아. 전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나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암 진단 받은 것보다 당신의 무관심이 더 아팠다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누나, 제발.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알아. 근데 우리 아들 일 때문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좀 들어봐. 우리 아들이 암이야. 알아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한때 부부였잖아. 제가 암 수술 받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 그때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그때는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제발 병원만 좀 다녀줘. 간병인 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이번에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이 몹쓸 것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제 보험금 가져가실 때처럼요.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줬잖아. 이혼 조건이었으니까 돌려준 거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정말 죽었구나.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망하고 한편의 긴 영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으로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적극적이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그리고 결혼 후에 달라진 냉랭한 태도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결국 갔어. 들었어요. 아파트도 팔았어. 병원비 때문에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살아. 시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가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이제 지난 일이에요. 너가 나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럴 거야.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도 건강하게 살아라.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과 이혼, 큰 병과 배신.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러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살찐다며 참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명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예약 알림이었어요. 내일이 또 병원 가는 날이구나. 저는 더 이상 병원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제 건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말이죠.